조선은 트럼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관세 매김은 지네가 비싸게 사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해군도 뭐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기 때는 2%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5%를 요구하고 있고요. 2%가 넘어가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IM증권의 이영훈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날이 추워졌는데 날 추워지면서 갑자기 증시도 좀 추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편안한 증시가 될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고됐었던 거잖아요, 일단은요. 근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부과하겠다 해서 우리 월요일에 장 흔들어 놓고 그날 밤에 또 전격 합의되고 또 오후 되니까 또 중국에다 10% 관세 부과 얘기 나오니까 중국도 바로 이제 대응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얘기 나오니까 이게 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트럼프 임기 2년 차 정도까지는 좀 피곤한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드러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관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 물가 수준 하에서 전면 시행하는 거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가 리스크를 안으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각계격파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얻어내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 개 부품을 가지고도 이게 국경을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도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때린 거는 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말 듣잖아. 내부 단속용이죠,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불과 한 달 전에도 이랬었어요. 펜타닐 얘기 시비 걸면서 멕시코 니네 관세 때릴 거야 이래가지고 또 전화 통화해서 합의하고 똑같은 짓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분히 내부 단속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쾌하진 않지만 유로존하고 그다음에 중국, 특히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이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세라든지 이런 걸 좀 얻어내기 위한 워밍업 뭐 이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공황 얘기도 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때하고 많이 유사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도 보시면 29년까지 주가 급등했고 주가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 줄 때 그 당시 그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하에 가지고 상하원 압도적인 다수의 표차로 통과가 됐었던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2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59% 최대 400%까지 높이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건 있죠. 관세 높이니까 당연히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급감했죠. 근데 수입이 급감을 했는데 당하는 쪽에서 그냥 당해요? 마찬가지로 맞짱을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자기들 나라 것도 수출도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실업률이 7.8%에서 25%로 급증하면서 대공황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가 자체가 미국이 아주 편안한 밸류는 아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뭐 버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듯이 그냥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 쪽의 자동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되게 세게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그런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다분히 협상용 하나의 카드로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서 좀 피곤할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시장에 준 파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딥시크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크게 빠진 주식이 엔비디아예요. 그죠? 빅텍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또 회복도 심지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빠진 폭이 큰 게 이제 에이직 업체들, 브로드컵이라든지 뭐 마벨이나 이런 것들도 빠졌는데 시장이 그동안에는 사실 AI라고 하는 게 신산업이고 앞으로 주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니까 결과물은 없지만 A라는 회사가 이만큼 투자하면 나도 이만큼은 해야 될 것 같고 쟤는 최고 사양 쓴다는데 내가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고 너 왜 얘만큼 못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쟤는 좋은 학원 보내고 나는 동네 학원 보냈잖아 라는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업체들 입장에서도 성과는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같이 따라가가지고 여기 편승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의 제품 많이 확보해서 줄 서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물건을 받았었으니까. 그런데 이 딥시크가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된 건 뭐냐면 중국 하면은 일단 가습기 칩을 갖다가 계속해서 저사양으로만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풀어줬잖아요. 한마디로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심지어 내용도 괜찮대더라.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거 뭐 저기 디스틸레이션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비용도 더 많이 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시장이 준 충격은 그거 같아요. 무조건 최고 사양 제일 비싸게 이게 아니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걸 보고 바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던 데가 인도 같은 데가 자체 AI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최근에 갑자기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 급등했었던 것도 기대감이거든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기대했다 빠지고 실적 좋아요 해도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거기 편승을 했던 건 가만히 보니까 중국 애들이 저렇게 해가지고라도 만들어낸다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업력도 더 길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효율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개발을 해도 무조건 비싸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적당히 금액을 투자해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개발이 용이해지게 되고 탑재가 좀 용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건 그래서 버림받았던 주식 하나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애플이죠. 왜냐하면 애플은 AI에 투자를 거의 한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쟤네들 답 없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까지 받았었는데 최근엔 주가가 이제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스마트폰에다가 AI 장착만 하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비싸게 막 투자해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막 이랬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니 아리바바니 이런 데서 이제 출시하는 것들 보니까 저 비용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면 경쟁 붙으면 더 빨리 탑재가 될 거고 어떤 놈이 만들든 간에 그거 탑재해서 출시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받는 것도 쏠쏠하고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바꿨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AI가 만약에 주권을 다 상실을 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금 미국 거 다 쓰고 있지 자체적인 게 없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못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I 쪽이 완전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보가 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되고 빨리 앞서 나가야 될 부분, 빨리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업체도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긴 한데 지금 하는 짓이 근데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는 어떤 전환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갖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에 국내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조선. 조선은 트럼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관세 매김은 지네가 비싸게 사는 거니까 상관없거든요. 우리는 해군도 뭐 중국에다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기 때는 2%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5%를 요구하고 있고요. 2%가 넘어가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5%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냐면 무기를 어쨌든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양산 체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한국, 미국 그 정도거든요. 지금 사실상 유럽의 뭐 독일이나 라인메탈이니 뭐니 이런 데는 지금 사실 물건 납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이제 근데 대대적인 투자는 들어갈 거예요. 왜? 이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갈 건데 재밌는 거는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업체 한참 잘 나갈 때 많이 뽑았다가 이제 2010년 지나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박살나면서 다 내보내고 나니까 소위 기능공 전문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러거든요. 탱크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숙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그 로봇가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셔야 될 거고 압박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곧 압박이 들어올 텐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안 입고 와도 가가지고 읍소를 하든 뭐라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 요구하면은 조금 낮춰가지고 4%에도 받아내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 꼴배기 싫고 들어오서 못 해먹겠다. 자체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 애들이 들어오고 가고 싶어도 별로 원치 않는 지역들 대표적인 데가 동남아 쪽 같은데 그 다음에 중동. 중동은 미국에 가서 줄 딱 서 있어도 수신이 전투기나 이런 걸 안 줘요. 거기는 과거에 러시아제도 좀 쓰고 중국 거도 갖다 쓰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첨단 제품 줬다가 그게 글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스라엘 너 싸우지 마 그만해 한다고 해서 지금 중단이 됐지만 제가 또 언제 그럴지 모르잖아요.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남아는 사실 중국하고 1대1로 붙으면 상대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동남아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다 석유 매장지잖아요. 그 남중국해 그쪽 인연이다. 그러니까 자꾸 지네들이 뭐 하나 이렇게 인공구조물 만들어 놓고 이거 섬 우리 거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는 방산 같은 경우는 동남아 계속 수요가 있고 우리의 또 사실은 굉장히 귀한 수요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 급등했지만 엔터 긍정적인 거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고 또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어쨌든 자기네 편 내지는 최소한 너무 그쪽에 붙지 마라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내수 부양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구안신 정책이니 뭐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상해 쪽에서 스마트폰이 70%가 늘었대요, 판매량이 요번에 1월 달에. 그런데 그게 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흥을 돋워야 되잖아요. 엔터라는 게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엔터 시장 자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한령 이슈 때문에 요즘 언더그라운드 가수들한테는 공연을 허락을 하지만 빅네임들한테는,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거는 아직까지는 된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열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빅네임들 들어오죠. 이제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 그룹들 또 런칭돼 가지고 나왔는데, 요번에 나온 신인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로봇도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차세대 자기네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 쪽,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로봇에 AI 장착할 때 이제 그거 플랫폼을 갖다 오픈했고, 자기네들도 지분 투자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회사 인수 들어갔고, 투자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기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내년부터 상용화한다. 올해 일단은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대체해서 일은 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달라진 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쪽 관련해서 투자가 지금 별로 된 게 거의 없어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한 거 빼고는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거기서 성과물이라는 게 나온 게 없잖아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에 그 테슬라는 쇼를 한번 했었죠. 더 로봇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보여줬잖아요. 막 커피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막 이러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해가지고 작년까지는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당장 옆 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로봇 한 대,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1,600만 원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레인보우를 아예 인수해버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하겠다고 두산, 한화, 베어로보틱스를 인수한 LG, 그다음 뭐 포스코, 여러 군데서 이제 로봇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가가 쫙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추이에 비해서는 좀 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 못 따라가면 진짜 그땐 영원히 못 따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면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들이 한다고 그러고 있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 동영상이나 기사 한번 보시면은 결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뒤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가 됐는데, 왜 이게 트럼프 당선의 수혜주냐?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도 지금 수출 못 하잖아요. 어차피 산업화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이건 뭐 수출 협의 대상도 현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은 좀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있죠. 미중 전쟁에서도 요번에 드러났지만은, 앞으로 요 관련해 가지고는 AI 시장에 우리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못 가져가면은 선진국이라 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에서도 우리가 2차 산업일 때 쫙 치고 올라왔었지만은 여기서 못 따라가면 다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AI는 앞으로 상수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그 가운데서 HBM은 어쨌든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에 좀 투자도 일어나야 될 거고, 또 삼성전자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HBM 쪽에 어느 정도 따라붙어가지고 같이 좀 시장 전체 붐을 좀 일으켜주면 괜찮을 거고, 또 이 AI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수요가 지금 넘치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지금 엔비디아가 저러니까 하이닉스도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은 안 사도 돼요. 안 살 수도 있어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이나 이런 쪽에다가 에이직 업체들한테 칩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게 싸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거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HBM은 어차피 지네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에서 중국으로 못 팔게 하는데, 중국에서 HBM2급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 뭐 4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 걸 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수요는 꾸준할 거다. 그래서 이제 AI 쪽, 이런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5가지,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바이오 섹터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에 국내 증시의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당장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는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도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가 넘잖아요, 지금. 옛날엔 개별주 장세 이래버리면 중소형주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고객 예탁금이 10조 내던 시절에는 그 돈 가지고 큰 주식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 쏠림이잖아요. 대세의 어떤 상승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쫙 올라가면 나머지는 또 못 가고 버벅거리거나 빠지거나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놈이 올라가면 현대차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또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수를 예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상방이 높아지려면 환율이 일단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1465원 이 선에서는 지수 자체를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일단 안 사요. 지금 1460원대면 옛날 같으면 뭔가 문제가 터졌던 환율이거든요, 이거. 다행히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터진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가 뭐 유로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다 지금 환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 우린 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개입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지금 봤을 땐 지수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만약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고 실적도 바닥을 찍고 삼성전자가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긴 한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변했다. 또는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수위를 못 맞춰서 그동안 장사를 못 했는데 지금 요즘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4나노급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 같으니까 고객 확보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단은 얼마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신에 그럼에도 지수가 크게 못 올라가도 그 안에서 종목별로 수익은 계속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라면 이슈 아이템이, 우선 저는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봐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다. 그게 상장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다음 쭉쭉 이어지는 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갈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독점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못 파니까 독점구조. 그다음에 미 해군 쪽에서 MRO가 아니라 군함이나 지원 선단 수주가 나오면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빅바이오텍,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 되는 회사들, 그 결과물들이 올 상반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3상 결과가 곧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품목 승인 신청으로 FDA 쪽으로 승인 신청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품목 승인이 신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게 승인이 나는 게 내년이라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로얄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거기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거는 좀 범위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빅네임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기저효과. 근데 엔터 쪽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 시장이 열리느냐, 한한령이 풀리느냐. 풀리면은 엔터는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풀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는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방사는 작년에 폴란드 2차 계약 된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작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F-35 전투기에 꽂혀가지고 거기 줄 서 있다. 예산을 다 거기 썼다. 그래서 안 될 거다. 올해는 지금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방산 쪽은 폴란드 수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폴란드 말고 비동구권, 중동, 남미, 동남아 이런 쪽에서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회사들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쫙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기가 편안한 어떤 환율 때, 제 개인적인 생각할 땐 1,400원이 깨지는 순간일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그러면 좀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래서 종목 장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답답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가지 경영적인 난맥상이었던 그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쨌든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직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 이제 재판이 어쨌든 무죄로 판결이 났고 또 항소해가지고 저 검찰에서 또 대법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핑계댈 것도 없잖아요. 오너부재도 아닌 게 되고, 삼성은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작년 실적을 놓고 얘기하면은 실망했죠. 그 자체죠. 자, 첫 번째, 시장하고 소통했었는데 HBM3 퀄 통과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했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안 되는 분위기죠,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AMD나 이런 쪽으로는 파는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 쪽으로 못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볼륨이
안 커지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수조 원이다. 올해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쪽은 또 CSNT라고 하는 창신 반도체 그쪽이 지금 계속 추격해 들어오고 있고 DDR5 제품도 지금 만들어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DDR5 퀄이나 이런 쪽이 좀 조잡하대요. 그리고 아직 수율도 많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거시는 중국에서 악착같이 따라붙고 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HBM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지만은 뭐 하이닉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레거시 쪽은 중국 애들이랑 붙기 시작하면 마진 줄 거고 어쨌든 파운드리는 거기에 또 수조 원이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답이 없잖아요, 지금. 로봇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빅네임 대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따라붙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제 스마트폰은 고가는 애플한테 밀리고 중저가는 중국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자기네들이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는지는 작년이었었죠. 3부 4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였나? 그때 이제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올리고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줘야겠지만 이제 삼성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몇 월 달까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믿겠어요? 이제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통을 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자체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중국 쪽이 소비 진작을 통해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판매량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재고 줄고 이러면서 또 AI PC라든지 또 AI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리면서 살아나는 것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레거시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뭐 로봇 이거는 아직은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너무 작고 아직까지 가시도 성과물도 없고 HBM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HBM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의 쇼티지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쇼티지가 나와도요. 제품이 불안하면 쓰겠습니까 그거? 못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TSMC가 풀캡하고 거기 가서 물건 하나 찍어내려면 줄 서야 되니까 들어와서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자꾸 삼성 작년에 얘기를 꺼냈었죠. 우리 삼성이랑도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왜냐면 TSMC 입장에서는 제대로 어차피 맡겨봤자 못 만들어 이거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HBM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발열 그다음에 수율에서 떨어지는 제품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그거 칩 하나 팔았다가 다시 문제 생겨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그 비용 자체가 엄청 큰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수혜받기 어렵다. 젠슨왕이 가지고 놀았죠. 사실은 칭찬해 주는 거 같고 우리 곧 삼성이 될 것 같아. 삼성이 우리에 투자하는 거는 뭐 토요일이 지나면은 일요일이 오는 것처럼 뭐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근데 걔들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 1A 버전으로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팔다가 1B로 만들었던 거 안 되니까 너 설계 다시 해. 그러니까 삼성이 우리 1C로 해서 만들 거야. 1A, 1B, 1C 차이가 뭐냐면 1A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만드는 거고 1B는 12나노, 1C는 10나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사양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지금 1A에서도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갑자기 1C로 넘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할까? 좀 답답한 얘기죠, 사실은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양산 또 6개월 연기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 아닌 딜레마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HBM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3위입니다. 2위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엔비디아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수율은 뭐 3, 40%밖에 안 되지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기겁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을 좀 백악관으로 불러서 뭐 얘기를 했고 젠틀맨이 칭찬하고 어쩌고 했는데 아마도 중국으로 물건 파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쇼티지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사양급 그러니까 뭐 5나노, 4나노, 3나노 이쪽은 TSMC 쪽에서도 안 받거든요. 아예 물건을. 미 정부에서도 소위 첨단 반도체는 해주지 마. 이런 분위기인데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올까? 첫 번째.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해가지고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미국에 가만히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중저가 사양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중국 쪽 영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돌아가면서 최소한 고정비는 좀 커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다 경험이 되거든요. 안에 이렇게 자꾸 첨단 최고 이것만 고집해가지고 안 되는 게 뭐든지 해봐야지 늘거든요. 기술 실력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의 영업망을 좀 넓히고 있으면서 저사양 쪽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갈 길은 좀 멀다. 이것 때문에 파운드리가 돌아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국은 지금 저사양 7나노 밑에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자체적으로도 해요. 거기다가 일본의 라피두스라고 하는 회사가 2나노를 4월 달부터 시험 생산 들어갑니다. 경쟁이 더 붙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삼성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야, 우리가 먼저 4나노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어. 세계 최초 타이틀은 갖고 있거든요. 4나노, 3나노, 2나노 다. 근데 문제는 고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좀 찾으면서 기술을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쨌든 영업적으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 TSMC가 61%, 삼성이 11%.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도 1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긴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는 사실 저기 파운드리 쪽에서 큰 기대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금 이제 나왔던 게 이관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상해 지역 스마트폰 판매량이 70% 증가했다. 이건 이제 재고 감소 얘기가 있고, 전인대가 2월 말 3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구환신이나 이런 보조금 지원을 갖다 이번에 스마트폰까지 했던 거는 그만큼 소비가 너무 부진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강화가 되면 레거시 쪽 제품이 재고가 줄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문이 늘어날 거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DR4까지는 지금 사실 중국 업체들도 잘 만들어요. DDR5 이상 그쪽 관련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레거시에 크게 기대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HBM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사양은 쇼티지다. 근데 이제 삼성이 만약에 이게 붙어준다면은 또 딜레마는 뭐냐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버벅거릴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문제는 마진율이 줄을 가능성이 있죠. 삼성이 따라 붙으면, 지금 TSMC가 고마진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TSMC 외에는 만들 줄 아는 업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좀 절대적인 최강자죠. 최첨단에 대해서 HBM3 이해에서는. 삼성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 니네랑 비슷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순간 가격 경쟁이 붙을 거고, 엔비디아나 이런 입장에서는 봤을 때 좀 낮춰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캐파상으로는 지금도 안 부족해요. 수위를 못 맞추는 거고 납품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은 삼성이 되면 이게 모두에게 해피하고 그러진 또 않아요. 삼성 입장에서는 주가 반등을 이제 세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딥시크 이슈가 있었잖아요. 딥시크 이슈는 또 HBM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최고 사양이 아니다, 최고 사양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HBM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걸 테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하면 또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게 되고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마진율이 또 제한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반도체 업황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는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이재용 대표가 누구는 8년, 누구는 10년 이러는데 구속돼 있거나 뭐 매일같이 재판받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회사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끈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였던 회사인데 오너부재? 왜 오너부재를 말씀드리냐면, 조단위 이런 걸 투자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월급쟁이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지난 정권 때 이후로 100몇십 조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자사주 10조 원어치 사겠다고 한 거 빼고 뭐가 있으면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법적인 어떤 제약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는 핑계댈 게 없잖아요. 뒤떨어졌어도 따라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삼성 입장에서는 변명할 여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진짜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너에 대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진짜 이건 좀 아닌데 할지 아니면 진짜 숨겨뒀던 실력이 있는데 그동안 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발휘 못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앞날 미래에 대한 그림도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무죄 판결 나온 것 자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잘 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오노부재로 인한 어떤 삼성의 현재 모습 이런 것도 일정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제어가 된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겠죠.